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내각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기사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 중심에는 아빠 찬스 의혹이 있습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의 저자 조기동 작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세습 중산층 사회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상위 10%가 세습 중산층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10%와 90%의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예. 10% 그 격차는 단지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예. 이 아빠 찬스로 대표되는 예. 부모의 학력, 네트워크, 예. 직업지위가 복합적으로 그 엮어지는 거고, 예. 그 상위 10%가 그 본인의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그 자녀에게 똑같은 계층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게 현재 한국 사회와 90년대생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 아빠 찬스가 바로 그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번 아빠 찬스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장관 다 세 분이 걸렸잖아요. 네. 세 분이 굉장히 좀 이례적일 정도로 다 걸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들이 그게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과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그 약간 엘리트 사회 내부에서 일반적인 자녀의 재생산 과정 또는 계층지위를 물려주기 위한 괜찮은 직업이나 학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통상 많이 벌어지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연 아빠 찬스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인데요. 예,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은 그 여성부 장관으로 재임했다가 물러나지 이정옥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추천사를 인도 대통령이 썼는데 그 인도 대통령의 책을 또 번역해준 사람이 이정옥 장관입니다. 당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엄마 찬스 논란이 있었고, 또 자녀가 또 조동호 장관 후보자였죠. 그 장관 임명 못하고 결국 물러나는데, 그분의 경우는 본인이 세운 어떤 그 벤처 회사에 본인이 본인이 세운 게 아니라 이사로 있던 이사로 있던 그 벤처 회사에 그 인턴으로 본인의 자녀를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스타트업에 재직했던 경험을 본인 대학원 그 지원할 때 중요한 경력으로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 찬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히 부모가 이제 1960년대생으로 접어들고 자녀가 이제 2010년 정도에 대입을 치른 그런 세대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사건, 이번 그 아빠 찬스 논란의 중요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게 지금 조 작가께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새롭게 들리는데 말이죠. 결국은 이게 본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것도 유형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펙을 만드는데 부모가 굉장히 무리수를 둔다는 것. 스펙. 가령 뭐 본인이 일하고 있는 데나 본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인턴 기회를 주거나 취업 어떤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두 번째는 어떤 그 채용이나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 그 꼼수를 부리거나 약간 그 정확한 표현을 쓰면 해킹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의 빈틈을 찾아서 해킹하는 거죠.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게 가능하다니. 반칙이죠, 반칙. 반칙에 가깝죠. 세 번째는 첫 번째 스펙과 그 해킹이 안 되면은 결국 아예 자리를 만들어서 내리꽂는 것들. 자리를 아예 만들어 버린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빠 찬스 논란이 있는 것 중 하나도 본인이 사회이사로 있는 기업에 자녀가 다니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세 가지 뒤로 갈수록 좀 더
무리수에 가깝고 오히려 더 반칙 아니냐는 논란도 거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치에는 글쎄요, 이제 부모가 정치인이면은 자녀가 정치인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말이죠. 여기에 산반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네, 지반, 간반, 가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 일본어 표현으로 각각 지역 기반 그리고 간판 즉 가문 그 다음에 돈을 이야기합니다. 다 양쪽 다 끝에 이제 반자가 일본어 반자 똑같이 들어가 산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예전에 많이 떠돌던 농담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은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무관심을 아버지의 네트워크로 바꾸면은 굉장히 좀 산반과 그렇네요. 유사하게 흡사한 양상이 아닌가 싶네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게 이제 입시 제도와 관련된 비리나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부모 찬스 논란이 입시에서 이제 특히 많이 뉴스에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조민 씨는 제도 안에서 움직인 거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반면에 정호영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선자 비서실장이죠. 자녀의 노력을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발언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좀 다들 수긍을 못 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반칙을 저지른 거고 이게 명확한 규정 기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모든 네가 경쟁하는 어떤 취업과 대입해서 약간 반칙을 저지른 행위를 가진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정부서를 이끄는 정무직을 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장관 자리가 행정 그냥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기업체 경영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일부 위임받는 자리라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누구도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대학 입시나 어떤 취업 과정에서 이런 반칙을 저지르는 행위가 2010년부터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09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2014-15쯤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이게 상당 부분 많이 좀 규제를 받게 됐는데 한 6, 7년 동안 이게 굉장히 많은 허점이 생기거든요. 이때 이용한 경우가 많고 조민 씨라든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가 2005년부터 2016년부터 있던 제도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의대 편입이죠. 의대 편입학이 요즘 들어 이제 점점 각광받는 의대 진학의 루트거든요. 예, 이런 어떤 규칙이 뭔가 좀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아니면은 뭔가 규제가 명확히 생기지 않은 굉장히 좀 허점을 찾기 쉬운 여건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행태인데 반칙을 과연 장관직을 하는 사람들이 반칙을 했다는 걸 일반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가? 그건 되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어떤 불법이 아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느 사회가 됐든 간에 격차나 불평등 항상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20대가 느끼고 있는 불평등, 이 20대가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전의 불평등의 경우는 다들 못 살고 사실 아버지들도 대출자가 굉장히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었고 직업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뿐만 아니라 어떤 고만고만했는데 요즘은 돈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부모의 인맥 차이도 크고 모든 면에서 복합적인 불평등, 라이프 스타일도 차이가 크죠. 이런 복합 불평등은 훨씬 더 격차를 심하게 느끼게 되고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청년층이 직면하는 어떤 노동시장의 격차 심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되게 충격적인 자료는 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님이 지난해 내신 논문이 있는데 2008년에 그 20네 취업한 사람들의 급여를 2017년에 추적을 해봤더니 한 4집단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은 약간 2008년에 350만 원 이상 받던 그 대기업 정규직들인데 이분들은 2017년에 550만 원으로 급여가 월 550만 원으로 급여가 57% 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룹은 2008년에 220만 원을 받으시고 2017년에 310만 원을 받습니다. 40%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 그룹의 임금 인상률은 33%고 가장 비극적인 거는 최하위 8%는 월 100만 원이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IT 엔지니어들인데 IT 엔지니어들의 몸값은 청정부대로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톡옵션들로 해서 부자가 되는 청년들은 늘어나죠. 30대, 20대, 30대들도.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겨우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노동시장의 변화가 부모 세대 복합적인 불평등이 전이되는 것과 맞물려서 청년 세대를 굉장히 좀 격차가 심화되고 그게 중층화된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찬스로 좋은 직장에 가면은 그만큼 계속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작가님이 그 책에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은 실력이 아니다.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겁니까? 대안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옛날식의 정시 위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는 뭔가 사법고시 같은 걸 만들면 되는 거 없애고, 아니냐. 시험으로만 경쟁하면 되는 거. 그런데 시험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출세하신 분들 보면은 대학교 4학년쯤에 합격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그 시절은 그 인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가 폐지될 무렵 2000년대 중반을 가면은 사법고시 평균 연령 합격자가 20대 후반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험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판례 위주가 되고 공부량이 많아지고 준비 기간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결국 오래 준비하고 좀 더 여러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유층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도 좀 더 능력을 좀 더 비슷하게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 양천구의 초등학교 학력 격차인데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학교별 학업 성취도 결과가 공개된 게 마지막이 2011년인데 그때 보면은 양천구가 굉장히 좀 목동부터 해서 신월동까지 그냥 계층화된 그 지역인데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7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95%의 학생이 보통 학력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 미달자가 없어요, 초등학교에. 그런데 신월동에 있는 거의 부천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양천구죠. 옛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에서는 보통 이상 학력의 비율이 66% 정도 뚝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초등학교에서부터 3분의 1이 학력 미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어린 시절부터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빠 찬스라 형태로 좀 더 가속화되는 게 요즘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특히 어떤 저소득층들이 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요즘 학종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학종에 쌓을 수 있는 경력. 과연 옛날에는 논문을 학술지 등재학술지 논문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소논문 경진대회에서 학교별로 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학교별 경쟁이 학교 내 경쟁이라 그래도 압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버지 직업이 좋은 학생이 유리하죠. 그런 걸 뒤집으려면은 학교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예. 교육 기회를 주고 정보를 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어쨌든 뭐 지금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기회를 마련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를 쓴 조기동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